19세기 초에 이제 기계제가 본격화됐다고는 하지만 뭐 항상 그렇죠. 지금 이를테면 AI 기술이 어쩌고 한다고 뭐 한다지만 몇몇 스타트업과 이제 조금 선진 업종들 뭐 이렇듯이 당시에 19세기 가장 첨단 업종이 기계제 방직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면방직 뭐 이런 공장들이 아주 기계제였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업종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도 보면 뭐 성냥, 뭐 도자기 무엇보다 19세기 런던에서 가장 발전된 업종은 의류. 기계화가 안 되는 곳에도 왜 이제 이게 그 기계 도입된 데가 몇 군데라고 벌써 뭐 19세기를 기계제라고 불러 그럴 만한 게 뭐냐면 몇몇 업체들, 이제 주력 업종들이 기계화가 됐지만, 알고 보면 기계화를 하지 않은 곳도 이 기계화 시스템 속에서 편제가 바뀌게 돼 있어요, 다. 시스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매니팩처가 이 시기에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저희 동네는 조금, 제가 지난해 살 때 해방촌 그 아래쪽에 가보면 남대문 쪽에 이렇게 납품하는, 아직도, 그 뭐라 그러지? 그니까, 보면 항상 이렇게 막 날리고, 제가 예전에 살던 집도 반지하는 그거에서 공장이었어요. 아직도 꽤 있고, 창신동이나 이런 데 가면 되게 많거든요. 동대문에 이렇게 납품하는 곳이. 그거 비슷해요. 예전에는 아까 핀 만들 때 열 사람이 4만 8천 개를 만든다라고 할 때 그 핀은 완제품이잖아요. 매니팩처 시대에 그 제품, 매니팩처는. 그런데 기계제가 돼버리면 매니팩처 공장들은 완제품을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그 중간 제품. 그러니까 옷을 한다 그러면 재단을 해가지고 잘라서 보내는 것까지만 하는 거죠. 최종 옷은 딴 데서 만들게 된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매니팩처나 가내공업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바뀐 거죠, 벌써. 예전엔 거기가 완제품을 내는 업장이었는데 이제 완제품이 아니고 하청을 받아가지고 대기업에서 하청 저기를 떼다가 그걸 이제 수주해가지고 납품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중간 제품인 거예요, 다. 완제품들이 아니고. 성격이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편제가 되고, 굉장히 흥미로운 말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청이 생기기 시작하면, 막스가 이 하청 형태는 굉장히 또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뭐냐면 하청을 하면, 이걸 더 싸게 누군가가 만들어주다면 재하청이 가능하고, 재하청에서 하청이 단계를 하게 되고, 그럼 중간에 소위 마르크스가 경멸할 때 쓰는 표현 기생충들이 끼어든다라고 그러는데 원래 대기업이 직접 그걸 운용했을 때 책정한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일 건데 그 돈이 하청을 거치고 나면 마지막에 가고 나면 중간에 다 빼먹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임금과 낮은 비용만 받고도 그 일을 하게 되는 아주 과로하게 되고 그걸 맞춰서 그것으로라도 생활을 하고 뭔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막판에는 완전히 노동자를 쥐어짜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하는 동안. 그래서 옛날에 제가 본 거에도 어디 책에도 인용해놨나? LG전자 하청업체인데 5번 단계 하청이든가? 그 노동자 한 명이 80시간인가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과로로. 젊은 신혼에 있던 젊은 청년이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면 왜 그러냐면 여기 기계제 생산 시스템의 속도와 물량이 있잖아요.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 근데 하청이 여러 번 거치게 되면 그 비용은 굉장히 낮게 책정되니까 어마어마한 과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마르크스가 여주인들의 뭐 집이라고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이죠. 주로 여성 노동자 몇 명을 고용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집 자식들도 다 일시켜가지고 우리 치킨집 뭐 하듯이 그냥 막 시키는데 완전히 과로를 시키고 너무 막 시키고 심지어 자식들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기사들도 있고 막 그랬나 보죠. 근데 마르크스 말은 이런 거예요. 그가 휘두르고 있는 채찍이든 소리를 윽박 지르든 거기는 사실 보이지 않는 실이 있다고. 그 실을 쭉 따라가 보면 대기업까지 연결돼 있다고. 그 공장에 돌리는 실이 사회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가면 자기 자식까지도 쥐어짠다고. 뭐 다른 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이제 착취에 보이지 않는 실이라고 마르크스가 말한 것인데 그 사회가 기계제화 됐다는 얘기는 기계를 쓰지 않는 것도 함께 엮여 들어가게 되어 있다. 특히 거기 아까 제가 말했지만 런던 같은 경우 이때
기계화가 되면서 의류 산업이 런던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때 노동자들 모습을 보면 딱 1970년대 청계천에 전태일평전에 나온 여공들하고 똑같아요. 1800 한 5, 60년대에 영국에 그리고 그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데 가잖아요.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가 1970, 80년대 여공들하는 똑같은 게 있어요. 방글라데시 지금 없어진 게 아니고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뭐 첨단 디자이너만 돼서는 옷이 안 나오잖아요. 누군가는 마지막에 제작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키, 뭐든 그 옷들 다, 스포츠 웨어들. 어딘가 마지막은 바느질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것들이 이제 점점 외주화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때 이제 마르크스가 주목한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봉틀, 소잉 머신, 미싱. 이 미싱은 정말로 악랄한 기계라고 돼 있는데, 미싱이란 말은 일본어죠. 그 원래 소잉 머신인데, 소잉 머신 일본 사람들이 그냥 머신 발음 잘 안 되니까 뒷부 소잉 부분 더 빼고 바느질 기계인데, 머신 하다 미싱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미싱인데, 그래서 브라더 미싱이 이제 막 들어오고, 어쨌든 미싱인데, 그게 왜 이게 악마 같은 게 있냐면, 이게 남성들한테는 안 맞아요, 사이즈가. 그 체형이나 이런 게. 그리고 아이들도 아니고 딱 소위 젊은 여성들이 이동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기계여서 젊은 여성 노동력을 빨아들이는데 최적화된 기계 장치로 보인다 그랬어요. 완전히. 근데 왜 젊은 여성 노동력을 빠는 게 중요하냐? 성인 남성 노동자보다 싸거든요. 급여를. 그러니까 더 적은 돈으로 그런데 최대한 뽑아내면 성인 남성 노동자 못지않게 뽑아낼 수 있게 생산력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개발된 아주 놀라운 장치가 물론 처음 개발은 그런 식으로 안 됐겠지만 이게 대대적으로 공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봉제 공장이든지 뭐 이렇게 옷 그 하는 공장들에 대거대거 들어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거기 이제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심각하게 많은 노동자들이 폐병에도 걸리고 과로로 쓰러지고 너무 끔찍하고 환기도 안 되고 그래서 영국의 이제 그 의회에서 아동노동조사위원회에서 이걸 조사를 합니다. 거기 조사 문구고 그 아래는 제가 전태일평전에서 따온 문구예요. 둘을 한번 비교해봐라. 하나는 1864년이고 하나는 1960 몇 년이에요. 보면 거기 보면 3, 40명의 노동자가 이건 공장감독관이 보고 기술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서 일하고 있다고. 3, 40명이 아주 낮은 작업장 아마 층을 나눴었는지 모르겠어요. 낮은 작업장에 들어갔는데 이런 작업장에서는 정상적인 노동시간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데 날마다 서너 명씩 졸도하는 걸 자기가 봤다. 그리고 호흡도 문제고 이제 뒤에 막 더 끔찍한 얘기가 막 줄줄줄 나옵니다. 제가 전태일평전에서 혹은 전태일 자신도 소위 확 돌게 된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아주 자기가 잘 아는 여공 하나가 눈앞에서 피를 토하잖아요. 근데 그 여공이 와서 자기한테 어느 날 이런 말 하죠. 재단사야, 난 아무래도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 마비가 오니까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사흘 밤낮 계속 잠 안 자고 주사만 맞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특히 대목이 닥치면 잠을 안 재우는데 그러니까 눈이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여성 아이잖아요. 근데 눈이 침침하고 아무래도 보이지 않고 손이 펴지질 않는다고 그걸 이제 상담하는 대사들이 있는데 그 아동노동 학대와 관련해서 19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했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막 문구들이 반복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방글라데시나 어딘가에 가면 똑같은 그 인터뷰를 따올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보이지 않는 실들이 쭉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책 8권 쓸 때 박노해 시인 쪽에 연락을 해서 시다의 꿈을 여기다 실게 해달라고 그 시를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굳이 할 말 없고 시다의 꿈 시를 거기다가 책에다는 제가 길게 써놨을 거예요. 또 이제 이루어지는 노동 형태하고 관련해. 이 기계의 이제 실태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상징적으로 지금 하나 소잉머신, 재봉틀 얘기만 지금 슬쩍 써놓은 거고요. 마르크스는 자본을 쓰다 보면, 그거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 해명되는 현상이 있고, 조금 더 가야 해명되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금 주식시장이나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마르크스한테. 자본 3권쯤 가야 해명이 돼. 그리고 유통 가지고 지금 시비 걸면 안 돼요.
유통은 이권에서 나오는 거야. 자본론 이권. 근데 무슨 말이냐면 마르크스는 어떤 것들을 조금씩 단순한 것들로부터 복잡한 것들로 만들어가고 추상적인 것들로부터 구체적인 것들로 나온다. 그게 자기가 스스로 글 쓰는 방식이라고, 이 자본을 기술한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아주 간단한 단계에서 해명되기도 해요. 지난번에 이제 화폐 말하면서 상업공학 얘기를 했었잖아요. 수요 공급의 불일치. 그런 거는 화폐 기능 설명할 때 해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품화 자체의 폭력성, 그거는 그냥 그 교환 관계 설명할 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는데 기계제에 와서 드디어 해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계제에 오면서 우리는 몇 가지 사회 현상들을 해명할 수가 있다.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그게 뭐냐? 첫 번째, 과잉 인구 문제가 인구론이 이때 집필되죠. 1830, 정확히 말하면 1798년에 나왔나? 19세기 막 들어가기 전에 멜서스가 이름 제대로 안 쓰고 아주 소책자 형태로 썼고, 그게 판가리를 계속하면서 1820년대까지 인구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우리 지금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는데, 왜냐하면 저출생 때문에 거의 난리인데, 제가 얼굴 보아하니,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연배 위신 분도 있는데, 진짜로 둘도 많다 그랬어요. 하나만 잘 기르자고 포스터 있고, 그 항상 학교 교실에 붙어있던 포스터가 생각나요. 지구에서 사람들이 막 흘러 떨어져요. 매달리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재화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근거도 없고, 뭐, 맥락도 없는 그 주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는데, 그런 것이 항상 써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인구론이 나온 때예요. 그리고 자본론에 매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 처음 할 때는 뭐지만 잉여 가치에 관한 것도 있지만 잉여 인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본론은 인구론이고 정치 경제학에는 거의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인구 문제를 다루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치 경제학과 인구의 탄생은 뭐 지금 여기서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제가 아마 1권에 잠깐 써놨을 거예요. 왜 파퓰레이션이 정치 경제학과 깊이 관계가 있는지, 정치 경제라는 학문의 탄생과 인구 가 있고, 자본 축적만큼의 인구 축적 문제가 굉장히 19세기 중요한 문제로 드러났는데, 마르크스는 이 과잉 인구는 19세기 사람들이 경험하는 과잉 인구, 실제로 멜서스 책이 나왔을 때 런던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다고, 멜서스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나 저기나 정말 사람이 미어 터지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거대 도시화가 나타났거든요. 29세기 초에. 제가 언제 말씀 그것도 드린 것 같아요. 그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라고 하는 걸 엥겔스가 1845년에 썼는데, 거기 바로 두 번째 장인가가 거대 도시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오늘 같은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메가폴리스 같은 게 처음으로 인식됐어요. 예전엔 도시라 그래봐야 10만 명 되면 파리 같은 큰 도시예요. 그런데 19세기에 엥겔스가 런던을 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도시 한쪽에서 한쪽 가는데 한나절이 다 걸리는 게, 옛날에 그렇게까지 큰 도시가 없어요. 인구가 거의 런던이 50만 됐다 금방 200만까지 금방 커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 먹고 살 거 없고 시골에서 없으니까 다 일하러 도시로. 그러니까 서울도 인구가 전라도나 경상도, 특히 이제 전라도가 이제 아마 우리나라 농촌에서 공업 인구 이동이 진짜 많았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항상 그 달동네, 산을 막 파고 올라가서 집을 짓고 사람들이 막 모여 살고, 그래도 부족하고, 도시는 한없이 팽창하고, 일자리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몰려들고, 아일랜드 사람이 잉글랜드로 몰려들고, 잉글랜드 시골에 있는 사람 몰려들고, 심지어 독일 같은 데도 사람이 없으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영국으로 몰려오고, 인구가 미어 터지는데, 이 과잉인구 현상은 사람이 낳은 것이, 갑자기 19세기 사람들의 출산력이 좋아서 마구마구 아이를 낳은 게 아니다. 물론 음식이라든지 영양의 상태가 좋아지면서 키도 커지고 인구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압도적으로 과잉인구 현상은 공장이 쏟아낸 인구가 더 많다. 기계가 쏟아낸 인구. 다시 말하면 기계화가 되면서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특히 19세기 초반에 대량 해고가 발생하거든요. 일자리를 상실하는 사람이 그때 막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농촌이 붕괴되니까 아일랜드 특히 대기근 닥치고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것은 자본주의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이 아니라 경제학 내지는 자본 운동과 깊이 관계 있다. 즉 기계화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과잉인구, 19세기 과잉인구 현상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식민지, 물론 콜럼버스는 자본주의 이전에 신대륙을 찾으러 간 거죠. 그런데 걔는
19세기의 식민지 개척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가지죠. 명분은 기독교적 망상, 기독교 제국을 곳곳의 세계로 기독교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미개인들에게 있지만 현실은 금을 찾아서 을을 찾아서 간 거잖아요. 그런 것인데 19세기의 모든 나라들이 17, 18세기만 해도 또 상업을 위해서 교역을 요구하며 아시아까지 막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19세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계제 생산이 되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원료를 조달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원료를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원료 조달처로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잉 생산을 하게 되는데 기계는 어마어마한 대량 생산하는데 자체 소비가 다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거죠. 특히 영국의 그 면방직 산업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자체에서 발달하는 것은 모직 산업이었어요, 원래. 면직물을 만들던 나라들이 아니에요. 면직은 인도하고의 교약, 인도를 식민지하면서 인도와의 교역 속에서 놀란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면직물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 면직물들이 유럽 사람들 다 모직물 입어요. 가죽. 그쪽으로 굉장히 발달이 있었고. 그런데 면직물이 수입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하게 됐거든요. 영국에서. 면직이. 그래서 놀랍게도 초기에는 무역 역조가 되게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착진해오지만 다시 면직물로 다 갖다 인도로 또 돈을 지불해야 돼. 뺏어온 돈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인도가 이제 식민지화되면서 많이 뺏겼지만 또 면직에서 그리고 인도에는 어마어마하게 손기술이 좋은 수직기라고 아까 손으로 이렇게 방적을 하는 전문 숙련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게임이 안 됐죠. 그런데 기계가 들어왔을 때 면방직 기계를 그래서 도입하겠다 할 때 누구를 겨냥했느냐? 유럽을 겨냥한 게 아니라 인도를 겨냥한 거예요. 인도의 저 과잉 인구 있잖아요. 엄청난 노동력과 경쟁을 하려면 기계가 찍은 거죠. 그래서 영국의 아까 영국에도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다 그랬는데 19세기 초반에 그거는 인도하고 비할 바가 아니에요. 마르크스 거기 써놨잖아요. 거기 총독이 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벵골 뭐 들판이 다 하얀 뼈로 덮였다고. 사람들이 다 죽고 다 잘리고 숙련공들이 다 쓰러지고 가정들이 다 몰락했다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놀랍게도 인도가 수입해요. 면직물을 영국에서. 원료 싸게 공급해서 비싸게 면직물을 수입하니까 인도 경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때부터 영국이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또 축적하게 되죠. 그걸로. 그리고 거기서 다시 아편을 잉여 노동력을 아편 재배해서 중국으로 또 들고 가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난리치고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나라인데 어쨌든 이 19세기의 식민주의는 기계지와 깊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에서 시장 판로를 해야 됐고 그래서 인도에 판 거죠. 또 원료 기지로서 들어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세계가 국제 분업 상품 사슬을 넣고 분업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딘가는 원료만 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그래서 인도는 목화만 재배하지 이제 면직물을 만드는 산업이 다 붕괴해 버렸어요. 그래서 1차 산업이라고 고상하게 말하면 그쪽이 발달한 원료 채취 그리고 제조업 같은 거는 유럽이 발전하는 식으로. 지금은 더 발전했죠. 제조업은 이제 중국이나 아시아 같은 데가 하고 디자인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하고 아이폰도 설계는 미국이 하고 원료는 아프리카에서 가져오고 제조는 대만에서나 중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국제 분업이 만들어지게 된다. 생산이 지구적으로 재편된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지만 19세기 기계제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마르크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에 드디어 경기순환이라는 게 생긴다. 18세기까지는 이런 느낌이 없는데 19세기에는 뭔가 시장이 좀 화랑되고 그러면 마구마구 기계를 돌리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생산량이 늘어나고 왜냐하면 누군가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은 자본가는 공장에서는 독재자지만 시장 전체에서는 아나키스트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편의점이 몇 개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편의점이 마구마구 늘어나 보면 어느 날 동네에 편의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할 때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하고 이런 거 비슷해요. 면직물이 너무 많이 생산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슬슬 과잉 생산 문제가 닥치고 공황이 닥치면 이제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고 자금 회수 안 되고 그럼 다시 침체가 되고 해고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사이클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10년 주기 뭐
30년 주기, 큰 사이클은 50년 주기, 작은 사이클은 10년 주기 이런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마르크스 말은 물론 또 마르크스 희망사항도 약간 섞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클을 계속 적잖아요. 언제 공황이 생겼는가를 자본론에 계속 적잖아요. 잘 우리가 그걸 연도를 그 갭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르크스가 적고 있는 갭을. 그럼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공황의 주기가 좀 짧아지고 있다. 처음보다. 라고. 그리고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마르크스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다 또 한번 벙 터지면 전쟁 같은 거 한번 나고 하면 또 다 감가돼서 다시 또 하고 그렇지만 그렇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자본주의 농업 관련해서인데 이 부분은 자본론 논지 전체에서는 그렇게 뭐랄까 중요하다 그럴까 그런 볼 영역은 아니에요. 농업 파트가. 그런데 마르크스는 농업의 기계화를 한 챕터를 따로 할애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의 기계화는 자본 축적과는 좀 별개 문제로 중요해 보이고 저는 눈길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자본의 챕터하고 좀 이질적이니까 이게 에콜로지 문제인데 생태 파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기계화되면서 땅이 생산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여기 어마어마한 이제 비료도 뿌리고 기계로 땅을 파헤치고 하면서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쓸 수 없는 표현, 쓸 수 없다기보다 쓰면 어색한 표현을 쓰는데 이건 처음 1장에서 썼던 표현이고 근데 뭐냐면 부의 두 가지 원천인 노동과 토지의 힘을 박탈한다라고 그랬어요. 기계화가. 근데 부의 원천으로서 노동과 토지를 들었다는 얘기는 이 부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부가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사용가치에 관한 거예요. 이 부는. 정치 산수학 썼던 윌리엄 패티가 이제 했던 말, 노동은 부의 아버지고 땅은 부의 어머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이 풍성하면 자꾸 농산물들이 잘 자라고 또 거기 인간 노동이 더해지면 더 생산량이 늘어나고. 근데 이것은 자본론은 19세기에 말한 밸류가 아니에요. 교환가치, 그 가치가 아니고 사용가치들이에요. 생산량이 늘면 풍년이 되면 쌀값이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이런 게 자본주의적 부예요. 근데 이제 생산량인데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왜 노동도 그럼 마르느냐? 여기서 부의 원천이 할 때 노동도 마른다는 얘기는 노동에도 불임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창조력이 없어진다고 사람들이 일만 마구마구 해나가면서 뭔가를 생산할 여력이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토지도 그렇다는 얘기는 토지도 황폐화돼 가지고 더 이상 뭔가를 산출해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너무 기계가 파헤쳐 닥달을 하면서 생산량을 마구마구 늘리려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꼭 자본주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주의, 역사적으로 존재한 사회주의 문제이기도 하고 소위 기술, 기계 문명이 생산력 중심주의라 그럴까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생산력을 마구마구 증대시키고 생산성을 높여서 잉여가치를 축적하는 시스템이잖아요. 현대 자본주의로 올수록. 그런데 사회주의도 어떤 면에서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니까 거기도 부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뭔가 물건이 많은 것, 단위 시간당 많이 생산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많다라는 이미지, 풍족하다는 이미지를 항상 물건을 잔뜩 쌓아놓는 걸로 생각하고 도로가 넓고 빌딩이 높고 막 그 농작물이 많이 나오고 이건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뭐 예전에 러시아도 그렇고 똑같아요. 삶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대량 생산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에콜로지 이슈가 생기는 거죠. 자연 환경이 못 버틴다고 이 세계의 경제 성장이라는 거. 성장하지 않으면 못 버틴다고 하는 게. 근데 마르크스가 이 구절을 쓴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자본주의 비판이지만 그냥 단순한 자본주의에 한정된 비판이 아니라 큰 의미에서 생산력주의에 대한 자본주의가 포함해서 매우 근본적인 중요한 비판이고 이 점에서 생태적인 고려를 충분히 해볼 수 있었던 그리고 뒤에 가면 우리가 인간적 저항뿐만 아니라 자연이 자본주의의 에서 착취되고 있다는 사고도 물론 지금 여기선 곤란해요. 다 기본 노동가치선에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쓰는 말들이. 그런데 좀 더 사고를 더 나아가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사이토 고이인가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라는 책이 2년 전인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요 챕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책 낸 뒤에 한국에도 그 지속불가능 자본주의가 나와서 읽어보라고 누가 저랑 대담을 해보라고 그래서 책을 슬쩍 봤는데, 되게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더 전문적으로 마르크스에게 되게 중요한 가설을 하나 제가 들어. 마르크스가 자본 1권 쓰고 2권, 3권을 완성을 안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마르크스가 83년에 죽었고 자본을 67년에 썼으니까 16년이나 있었잖아요, 시간이. 근데 16년 동안 완성을 못 한다는 건 좀 이상한데? 그럼 두 가지일 텐데, 진짜 바쁘거나 아팠거나 뭐가 아닌 이상은 뭔가 걸리는 게 있었나? 근데 그 사람은 마르크스를 되게 문헌적으로 연구했더라고요. 마르크스학을 정말로 공부를 했어, 그래서. 근데 요 시기에 마르크스가 읽었던 책들이 생태적이거나 지질학 책이거나 토지에 관한 이용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요때 또 러시아의 그런 그 공동체들, 대한 책도 많이 읽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가설은 아마도 마르크스가 여기서 이 이슈, 공동체, 그리고 생태,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에 대한 이슈에 있었고, 이것이 자본의 어떤 논지의 근본적인 어떤 보강의 필요성이라 그럴까? 사이에 근본적으로 뭔가 더 함께 고려해야 될 어떤 지점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당시 마르크스가 읽었던 책들이란 글들. 여기 지금 자본의 여기에 그 삽입된 그 농업에 관한 파트의 줄을 보면 되게 그런 책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리비의 농업 가설이라든지, 토지 이용에 관한 문제라든지, 자본주의적 토지 이용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장은 자본주의적 기계 사용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적 토지 이용 방식, 특히 기계제 농업의 그 토지 이용 방식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매우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장인데 굉장히 짧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뭐 정말 맞는지 얼마나 모르겠지만 자본론이 일정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권상을 완성하는 쪽으로 갈 수 없었던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을 제안했던데, 어떻든 이 부분이 자본에서는 생태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게 하는 이슈입니다. 토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 혹은 토지라고 했지만 크게 봐서 자연이라고 하는, 자연환경이라는 것이 그것이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것도 기계재 생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량 생산 시스템은 뭔가 우리에게 에콜로지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그 기계 이용이 끝났는데, 뒤에 흥미로운 파트가 하나 있어요. 공장법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당시에 1830년대에 공장법이 제정됐지만 1833년인가 32년인가 하여튼 공장법이 처음에 만들어졌고, 거기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표준 근로시간이라 그러나? 노동일, 표준 노동일이 제정됐었는데, 요게 1860년대 공장법 일반화법, 이상하네. 어쨌든 공장법을 이제 전 산업 부문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요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공장법이 규제를 하는데, 마르크스가 이 공장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보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는 공장법 제정을 통해서 보자면 자본의 운동의 어떤 속성 혹은 자본가들의 어떤 성격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친구가 어떤 순간에 나랑 만나다가 어떤 순간에 삐져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 네가 이런 애였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그거 니체 같으면 이제 어떤 철학자들이 딱 보면 나귀가 등장할 때라고 하여튼 뭔가가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이 인간의 면모가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딱 알아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공장법과 관련해서 오늘날 따지면 글쎄요, 전경련이나 경총 같은 단체들이 움직이는 게 19세기 이 법을 막기 위해서 로비를 벌리고 주장을 하는데, 그때 자본의 가이스트, 자본의 정신을 봤다 나는. 이런 게 바로 자본이지라고 하는 거. 평소에 나이스 할 땐 잘 몰라봤다가 맞아. 너 낯설다 했는데 맞아. 네가 이런 거였지라고 하는 걸 느끼는 어떤 장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장법에서 이제 노동자들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보호 조치들이 조금씩 만들어졌어요. 이제 환기 시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공장 사람이 몇 명 있으면 공장 넓이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고, 하여튼 부담이 조금만 가면 환풍기 하나 다는 거에도 거의 결사반대하고, 그 조항을 바꾸기 위해서 난리친 이야기들을 쭉 적어 있어요, 거기.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동 노동을 이제 아동들의 그 야간 노동을 금지시키고, 아동 노동을 기본적으로 좀 줄이고 학교를 가야 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아동 기준이 언제냐 갑자기 논쟁을 시작해요. 그래서 13살이니까 아니라고 11살만 돼도 아이들은 벌써 성숙한다고. 그래서 졸지에 아이들이 공장법 제정과 함께 갑자기 빨리 성숙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거 갖고 싸워요. 아이를 13살까지로 볼 건지 11살부터로 볼 건지. 그럼 12살, 13살은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혹은 식사 시간을, 점심 시간을 꼭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점심 시간에 꼭 먹어야 되나? 낮에 먹어야 되나? 점심 시간에 참 이상한 말이에요. 점심 시간을 꼭 낮에 먹어야 되나? 저녁 6시에도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노동이 끊기지 않게 하려고. 야간 노동을 금지하니까 저녁은 몇 시에 시작되는 것 같고 논쟁을 또 벌이기 시작해요. 주간에 아동 노동을 금지시키면 주간은 금지됐으면 그럼 야간은 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주간을 금지했다는 얘기는 야간은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가 이미 들어있지. 설마 야간을 시키라고 그냥.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조항의 어떤 핀트. 뭐 그런 자본의 정신. 얼마나 노동자들 팔다리 좀 보호해 보려고 몇 가지 조항 만드는 걸 그렇게까지 난리쳐야겠냐라고 법 만드는 거. 이번에 69시간도 뭐 그렇죠. 69시간은 정말 예외적에서 시킬 일이 없을 거예요. 시킬 일 없으면, 69시간까지 안 하면 되잖아. 어차피 시킬 일도 없다는데 왜 69시간까지 가능하게 만들어놔요. 어차피 시키지도 안 되면서. 하여튼, 뭐 볼 게, 그런 거 있죠. 또, 지난번에 우리 노동일 말할 때, 군 꺾기 이런 거. 고객이 없으면 잠깐 해고했다가 고객이 있는 시간에 잠깐 다시 고용한다든지 출근 시간 10분 일찍 출근하게 하고 퇴근 조금 10분 늦게 하게 만들고 꼭 그렇게 10분씩 갉아 먹어야 되나? 라고 하는 구차하게 라고 하는데 그럴 때 오히려 잘 드러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진짜 뭐 많이 있어요. 마르크스가 진짜 눈도 좋다. 어떻게 법조항에서 그런 걸 찾아내냐 뭐 이런 거. 있었죠. 아까 말했지만 점심 식사를 꼭 낮에 해야 된다는 보장이 있냐라고 어떤 자본가가 말했을 때 마르크스가 혀를 내두리면서 그런 얘기를 떠나서 저는 이제 제가 마르크스를 느끼는 대목이 또 있는데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관한 건데 뒤에 가면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공장법이라고 하는 게 대신 확대 과정에서 로비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변질됩니다. 공장법이 이제 전 업종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다 유야무야 돼요. 조항들이 다 그냥 헐렁헐렁해지면서. 그래서 마르크스가 되게 짜증을 냅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이걸 공장법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 공장법의 확대 과정에서 여기에 뭔가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까 공장법에 미래 사회를 규정했다는 게 아니라 공장법에 어떤 조항들이 들어왔는데 사회 변화와 맞물려서 그 조항들에서 사회를 바꿀 때 참고해 볼 만한 어떤 삶의 형태가 흔적을 남겼다.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종종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어떤 사회 형태들을 보면 그 형태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하지만 그 형태 속에 깃들어 있는 어떤 잠재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자꾸 읽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회가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억압도 발전시키지만 착취도 발전시키지만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사회 극복의 원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로마는 항상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 온 나라고 정복을 통해서 새로 얻은 땅을 새롭게 귀족들에게 배분하고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들은 땅을 가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땅을 가지면 또 새로운 귀족들이 확보되면 다시 또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정복 전쟁을 하면 다시 또 그쪽 종족 중에 일부는 또 귀족화해야 되고 내부에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땅을 확보해야 되니까 계속 전쟁을 멈출 수 없는 그래서 전쟁이 기본적으로 사회 원리인 그런데 그 전쟁이 로마를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로 만들었지만 바로 그 전쟁이 로마를 멸망시킬 거라고. 이 전쟁을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전쟁은 로마를 있게 한 원리이지만 로마를 해체시킬 원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어법을 쓰는데 이게 약간 자본주의를 바라볼 때 마르크스의 어법이기도 해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되지만 그 생산력을 발전시키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자본가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공산당선에 쓴 표현에 따르면 어떤 마법사가 자본가는 마법사인데 지하에서 어마어마한 그 뭐라 그러죠? 유령들 환수한다 그러나 쫙 불러왔는데 생산력을 본인이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된 마법사가 될 거다라는 식으로 썼는데 자본주의를 가능케 하고 발전시키는 원리 속에 자본주의를 해체시킬 위험성 원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들을 찾아내고 그런 원리를 발전시키고 그걸 키워내는 게 소위 투쟁하는 사람들 혹은 비평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 이런 거죠. 새로운 잠재성을 찾아내는 것이. 그런 점에서 공장법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에 보면 아동 노동자들도 학교를 최소한 보내야 된다. 의무 교육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게 논란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그러니까 공장주가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 밀릴 때는 이걸 보내주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1년에 몇 시간 의무 교육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여기서 자본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 많을 때는 학교를 안 보내. 그리고 일 없을 때 왕창 보내요. 그런데 학교 교육이라는 게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 뭐도 극한도 아직 안 배웠는데 갑자기 미적분 배울 시간에 왕창 보내 학교를. 그러면 이제 그 노동자 아이가 거기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그냥 자야지, 잠이나 자야지. 그리고 워낙 평소에도 과로에 시달리기 때문에 학교 와서 잠만 자지 수업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안 돼요. 노동이요. 그리고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마르크스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마르크스는 뭘 떠올리냐면 앞으로 좋은 사회를 바꿀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책만 보게 하지 말고 일과 공부가 함께 어우러지는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적인 공부와 몸 쓰는 체육과 일, 뭔가를 만들고 공예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병행되는 교육을 만들어야 되겠다. 공장법 보니까 이걸 노동과 일을 시키니까. 그러면서 물론 노동자 그런 일을 써요. 그런 얘기 써. 어떤 공장 감독관인가 교육 감독관인가 쓴 거. 실제로 부르주아 아이들을 꾸벅꾸벅 조는데 노동자들은 신기해서 노동자 아이는 그러니까 노동자의 자녀란 뜻이 아니라 아동 노동자요. 공장에서 일하는데 학교도 보내줘야 되니까 몇 시간은. 하니까 일 안 하고 공부를 하면서 막 초롱초롱 한다는 식으로 써 있어요 거기. 그런 아이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10에 9은 다 잠쓸 거예요. 근데 마크스가 왜 그걸 인용하느냐. 한편에서는 아동 노동자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 또 방점이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초롱거림을 왜 강조하냐면 사실 부르주아 아이라고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책만 보고 그렇게 박혀 있는 그것이 아이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 사회의 공부 형태, 학교 형태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걸 함께 하지만 또한 노동과 학업을 함께 해나가는 식으로 작은 일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봐요. 그 공장법을 읽으면서. 또 하나는 예전에 저기는 매니팩처 때는 소위 숭늉공 옆에서 어깨 너머로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재단사 되려면 계속 쉬다 하면서 어깨 너머로 혹은 어느 날 하루 좀 배워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일이 이제 평생 직업이 되는 거야. 나 먹고 사는 일. 직분을 지키고 그게 또 자녀들한테 물려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되게 신분 형태가 잘 맞았는데 공장제가 되니까 되게 노동이 유연성도 커지고 뭐랄까 유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사실 이게 좋지는 않아요. 요즘 공장에서 유연화됐다는 얘기는 해고되기도 쉽고 불안정하고 노동이 또 힘들고 계속 잡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 직무 연수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빡센데 마르크스는 이 부분도 좀 좋게 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라서 빡세게 굴리고 항상 해고 위협이 따르고 하니까 힘들지만 만약에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노동의 유연성을 갖는 것. 사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상으로 삼는 건 뭐였냐면 아침에 뭐 낚시하고 뭐 점심에 목축하고 저녁에 비평하고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사람이 컴퓨터든 뭐든 어떤 노동수단을 통해서 다양한 역량을 발휘해보는 거. 컴퓨터로 디자인도 해보고 업무도 글도 써보고 또 밖에 나가서 또 해보고 하는 유연성 있잖아요. 이런 노동들이 특정화되면 안 되겠다.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그 매니팩처 시대에는 아까 말했듯이 특정한 애들이 특정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대기업 기계제 되면서 사실 하는 거 있잖아요. 증기기관 만든 게 누구죠? 제임스 와트인가? 걔가 원래 시계공이잖아요. 시계 만들던 애예요. 걔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선박 만들던 애도 보석 세공사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했던 말이 있죠. 아크라이트도, 원래 이발사였고, 광적기 만든 애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뒤에서 저 시대에는 전통적인 작업 시대에는 본분이 있고 다 먹고 살면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슨 구닥다리 같은 말이냐고. 이제 노동의 유연성을 가져서 우리 아버지는 그거 했지만 혹은 내가 디자인 쪽에 일했지만 이번엔 딴 데 일할 거라고.
할 수 있는 유연성들이 키워지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가족인데요. 여성과 아동들이 노동을 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자본론의 이 챕터의 기본 기조는 착취이고 세상에 아동과 여성까지 착취했다. 저임금으로.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뭘 보고 있냐면 어쨌든 급여를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성들이 예전에 못 받고. 그런데 이제는 가부장이 권력을 전권을 막 행사하니까 돈 벌어온다고. 그런데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 토대를 갖추게 되니까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거 조금이라도.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동들이 노동하지 않을 때는 법에 아동 규정이 없었는데 공장에서 하니까 공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집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부모라고 아이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아동의 권리라고 하는 개념이 싹 텄다라는 거죠. 바로 거기서 여성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고 있다. 기계제와 더불어서. 이제는 앞에서는 착취만 갖고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요게 엄마, 아빠, 아이로 이루어지는 근대 19세기 가족 형태가 기독교 게르만 형태인데 이 가족들이 한편에서 깨지잖아요. 그 앞부분엔 되게 비참하게 돼 있어요. 아빠는 실업자로 술이나 먹고 있고, 엄마랑 아이는 어디 광산에 들어가서 탄 나르고 있고, 또 엄마는 어디서 몸을 팔아야 하고, 노동자 계급은 살 수가 없다. 가족이 다 해치돼 있어요. 노동자 계급의 가족은. 부르주아들의 가정이나 19세기 연말연시에 크리스마스 뭐였지.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노동자 계급의 부모를 노예상이라고 불렀어요. 아이들 팔아먹고 있다고. 공장에. 그렇게 불렀는데 가족이 해치된 거잖아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참에 가족 해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보자는 거야. 꼭 엄마 아빠로 이루어진 기독교 게르만 형태의 가족만 이상적인가? 그렇게 따지면 옛날 로마 시대 가문으로 존재했는데 가족이라는 게 이런 핵가족도 아닌데 그럼 비정상 가족이었나? 그리고 아시아 쪽에 있는 가족 형태는 그럼 비정상인가? 그때 아시아도 이제 가문 형태도 됐습니다. 가족은 온갖 형태가 가능한 거 아닌가? 이걸 제가 조금 더 적절히 읽어주면 한부모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동성 부모가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여럿이 공동체가 들어서 집단으로 함께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른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 마르크스 말은 이참에 기계제와 더불어 공장법 만들어지고 아동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하는 김에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되게 묘하게 읽어내고 있어요. 마르크스가. 그 법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떻든 이렇게 해서 큰 이야기는 끝났는데 마르크스는 초반에도 그랬어요. 아까 기계가 노동을 좀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줄여줄 것 같은데? 근데 했던 말 있죠? 왜 공장에서는 안 될까? 자본가가 기계를 쓰는 용법이 그런 용법이 아니야 라고. 자본가가 기계를 도입한 이유가 노동 줄이기 위해서 도입한 게 아니라 돈 벌려고 도입한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계가 꼭 노동을 시켜야 될 필연적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상식적으로는 좋은 생산성, 기계가 들어와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건 일을 적게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단위 노동 투입당 생산량이 많아졌다는 뜻이니까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더 적은 노동을 투입해도 이전만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기계가. 그 얘기는 우리의 직관이 틀린 건 아닌 거예요. 기계가 들어오면 노동을 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가. 그런데 현실에서는 안 그랬던 거죠.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마르크스는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말은 굉장히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 제가 자본론 첫 문장 본문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부는이라는 말 속에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지 않으면 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구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에서는 이라는 표현을 마르크스가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기계의 비자본주의적 사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즉 자본주의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기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불안에 떨게 할 이유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발명한 거잖아요. 인간의 지적 생산물이잖아요. 기계라는 것이. 그리고 직관적으로는 처음에는 좀 좋아 보려고 만든 거잖아요. 창의적으로. 그런데 왜 인간이 여기에 불안해야 되죠? 왜 인간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되냐고.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이 아니라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 이런 말을 쓴 적이 있는데 저는 되게 이걸 재밌게 읽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기계류가 고정자본의 사용가치에 가장 잘 조응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자본의 사회적 관계로의 보섭이 기계류 사용을 위해서 가장 적절하고 좋은 생산관계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너무 막 말이 꼬여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계의 사용이 기계를 고정자본으로 쓰는 것이 자본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해서 기계 사용을 위해서 자본주의가 가장 좋은 생산관계라는 뜻은 아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재미없게 안 쓰고 이렇게 썼을 거예요. 자본가가 기계 속에서 자기의 꿈을 발견한다고 해서 기계의 꿈이 자본주의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우와 기계를 보면서 노동자의 한계점을 돌파하면서 자기 이상을 봤는데 기계의 이상이 자본주의에 있을까? 기계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기계를 위해서 가장 적절하고 좋은 사회가 자본주의일까? 그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분 전환을 위해서 그러면 자본주의 제끼고 기계를 어떻게 다르게 쓰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여기에는 자본론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고요.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이라는 텍스트에 기계에 관해서 마르크스가 상상력을 좀 막 펼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책에 자세히 했고 지금 좀 피곤하니까 그냥 몇 개 여러분 화면에 있는 것만 몇 개 설명하고 끝낼게요. 일단 생산성이 증대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 노동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는데 투입할 노동 시간이니까 적은 시간만으로도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적은 시간이라도. 자, 필요 노동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자본주의에서는 뭘 의미하죠? 필요 노동 시간이 줄었다는 게 잉여 노동 시간이 늘었다. 그 잉여 가치의 증대잖아요. 상대적인 잉여 가치가 그거잖아요. 필요 노동 시간의 감축이 잉여 가치를. 그런데 자본주의를 이제 아닌 걸로 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필요노동 시간이 줄었다. 그럼 일할 시간이 줄었다. 그러면 자유시간이 늘게 된다. 가 되겠죠. 내가 가처분 시간을 혹은 자본주의도 아주 좀 선진국화되면 노동시간이 좀 줄게 돼 있어야 맞아요. 기계가 됐는데 노동시간이 옛날만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주 4일째 해야 되고 사실 생산량으로는 주 3일째도 지금 될 거예요. 필요 생산량으로는. 줄여도 되는 거죠. 자본주의 안에서도 사실은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자유시간이 늘어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 늘어나는 사회에서는 점점 노동자가 노동을 정말 길게 오래 하는 것보다 창의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이라든지 예술적 역량, 이제 성능을 더 추구하는 것보다 예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예술적 역량, 그 다음에 디자인 역량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노동 시간보다는 그런 능력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자본주의에서도 알아요, 이거. 휴먼 리소스스, 이거 인적 자원이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세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개발조차도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준 생산 시간이 돼버려. 내가 내 노동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막 이런 게 돼버린다. 그래서 피곤해져. 이게 자유시간이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자본주의와 곳곳에서 충돌하는 건 맞아요. 근데 가급적 그 자본주의적 지배력을 뺀다면 자유시간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나쁜 시간이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수록 어떻게 되냐. 지금은 부의 척도가 뭐냐면 노동시간이에요. 한 사회의 인풋으로 노동자 수, 지금 우리가 출생률에 민감한 것도 성장률 계산할 때 이거밖에 없어요. 자본 투하량과 노동력 투하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인구가 준대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GDP를 계산할 안 될 것 같은 경제성장 안 되는데. 근데 자본주의가 발전할 때는 애덤 스미스의 말이 그거잖아요. 국부론의 키에 부의 키는 근면한 노동자가 얼마나 많냐에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노동가치설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얼마나 많냐예요. 그런데 마르크스 말에 이제 척도가 자유시간으로 갈 거다. 노동하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많냐로 그 사회가 얼마나 부유한가를 제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유시간이 많은 사회가 풍요로운 사회. 일을 조금만 해도 되는 사회. 노동가치설과 반대죠. 노동가치설은 노동하는 시간이 많은 데가 부가 많이 창출된 시대다. 그런데 노동하지 않는 시간, 즉 자유시간을 부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는 아마 노동의 성격도 점점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생산 과정에서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노동 안 하고 룰루랄 하고 다 늘어지게 그냥 잠만 자는 걸까라고 해서 자기가 그리는 사회는 그렇게 그리진 않아요. 여전히 빡셀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맛있는 피자를 한번 먹어보려고 내 식으로 한번 또 배우는 시기도 막 있을 거고, 자기를 막 개발하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뚝딱 이제 기계가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나오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자기가 뭔가를 할 때 자기 개발을 위해서인데 지금 자기 개발한 것은 팔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동력을 더 팔려고, 유능한 노동력으로 팔려고 한 건데 자기를 개발해야 되고 어떤 걸 만드는데, 그래서 정말 도자기를 잘 만들고 싶어서 10년 동안 열심히 배워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것이 노동이 단련의 시간이 될 거고, 디스플린이 될, 훈련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될 거고, 어른들에게 이 과정이 일정 정도 된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실험해보고 시도해보는 시간이 노동이 될 것이다. 이제 뭔가를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 생산이 기계에게 맡겨진다면 사람들은, 근데 요 얘기 아니어도 사실 제가 이 기계재 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AI 얘기를 했더니 학교 대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 돼버리면 취업도 나보다 기계가 다 하게 되고 일을 못 하게 되면 너무 내가 무가치하게 되지 않냐고, 우리들의.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도 제가 거기 시간 강의하잖아요. 왜 시간 강의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요. 근데 왜 그걸 하냐면 이를테면 노들 같은 데서 일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있는 일인데, 이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좀 덜 가치 있지만 별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런데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노들에서 제가 하는 일이 무가치한 일이에요. 부가가치가 생산이 안 돼, 임금을 안 받으니까. 근데 학교에서 시간 강의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해요. 인건비만큼. 경제학적으로는 이게 가치 있는 일이지만 가치의 척도가 바뀌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최소한의 생산 활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야 한다고, 노동이 보편화된다고 말해요. 근데 노동의 보편화란 말을 자칫하면 노동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는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크스는 거기에 분명히 말했어요. 노동하지 않는 인구, 일단 놀고 먹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본가들 중에. 근데 걔들까지 노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노동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사회에서 뭐 100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10명밖에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10시간 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기 놀고 있는 10사람이 있네라고 해서 다 일반화하자 그러면 이제 5시간만 일하자, 이런 느낌인 거죠. 노동을 줄이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동 해방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사회주의자들도 노동의 전면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회의 노동이 보편화된다라고 하는 건. 노동을 줄여야 하고, 어쨌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요. 근데 그 가치 있는 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 말고 서로를 좀 돌보고 자기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고, 제가 좋아하는 말 프리덤과 케어, 이 두 가지를 좀 하라고. 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예. 가치 있는 일을 할 일 많습니다. 그 기계가 먹고 사는 걸 대체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냐고, 가치 있는 일. 그보다 고귀한 일이 많아요. 그걸 하면 되겠다. 마지막에 그런 얘기인데, 막스의 연설문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인민신문이라고 1856년에 피플스 페이퍼라고 이제 런던에서 그 창간 10주년인가 맞아서 마르크스를 초대해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마르크스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그때 러다이트 운동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기계에 대해서 노동자 교육이 너무 적대적이고 해고되고 막 그러니까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어떤 맥락으로 말하면 기계는 노동자의 형제라는 식으로 말해요. 근대의 쌍둥이 같은 거예요. 프롤레타리아와 기계는 자본주의에서. 그런데 다만 그 기계가 자본가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본가를 느껴요. 노동자들이 자기의 동료를 느끼지 않고. 그래서 생산수단과 사이가 안 좋고 기계를 부수려고 하고, 그래서 회사 택시 수명이 개인 택시보다 짧은 거예요. 자본가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덜 아끼게 되고, 왜냐면 당연히 애착이 없죠. 나를 학대하고 나한테 노동력 빨아들이는 장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르크스 말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와 노동자는 함께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계와 친해지면 노동자가 원하는 세상을 가는데 기계가 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과 기계 자체를 혼동하면 안 된다고. 기계가 자본주의적으로 사용을 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해지고 노동 강도가 올라가는 것이지, 기계가 그래야 할 필연적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이 실업학교가 생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오늘날 따지면 노동자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고 아이들이 프로그램도 잘 짜고 하는 걸 좋아해요. 마르크스 같은 인간은. 기계를 잘 다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계와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기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흔적을 우리가 너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병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우리의 기민한 정신, 로빈 굿펠로우인데 두더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혁명할 때. 두더지가 항상 땅을 파헤쳐놓고 가는데 딱 보면 우리는 흙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두더지가 여기 왔다 갔구나 이걸 알잖아요. 두더지를 못 봐도. 그런 것처럼 미래가 현재에 와서 과거가 현재에 뭔가를 남기면 뭐 하냐면 그게 기억이거나 흔적, 흉터, 상처 이런 거 흉터나 뭐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과거가 현재에 남아있는 것은 흔적. 꼭 흉터도 흔적이지만 흔적이잖아요. 미래도 나와서 미래가 혹시 현재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과거가 남긴 거를 흔적이라고 그러는데 미래가 남긴 것도 흔적인데 미래가 남긴 흔적은 그럼 뭘까? 그게 바로 조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짐. 미래가 잠깐 왔다 갔대요. 사인. 그걸 좀 읽어내라고. 우리의 미래가 잠깐 여기를 19세기에 온 거예요. 그 훌륭한 공병을 알아본다면, 우리는 그걸 읽어내지 못하는데 그걸 알아본다면 될까? 그 공병의 이름이 혁명이다. 공작법이 이 매뉴팩처가 아니라 이 기계제 시대에 네, 맞아요. 나왔다는 거 정말 오죽했으면 정말 이 기계제가 가져온 이 변화에 정말 깜짝 놀랐고 이 기계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런 풍토에서 이렇게 봤다는 시선이 정말 너무 놀랬고 이거 자본 언제까지 놀라야 됩니까 이거 네. 그래서 근데 소감이 정말 그 놀라운 거는 그 놀라운 짓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도 안 네. 놀라면서. 사실 거기 들레즈가 딸이 천해고원 읽고 계시지 않나요? 거기서? 네, 읽고 저,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거기 배치, 안티오이디푸스의 그 부록에 실린 기계 몸을 위한 프로그램인가 뭐 이런 부록이 하나 실려있어요. 안티오이디푸스에 들레즈가 딸이가 쓴. 거기에 그 부록의 기계 개념 설명하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왠지 갓다리가 좀 썼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은 그 자본 기계에 관한 챕터에 어떤 주 하나가 굉장히 긴 주가 있어요. 기계에 대해서. 그 내용이 거의 인용 표시는 안 돼 있는데 그 투레즈 갓다리가 그 자본의 그 부분을 인용했다고는 안 돼 있는데 사실상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석을 보고 썼구나라고 거의 확신할 정도로. 근데 그래서 이 기계에 관한 장을 할 때 혹시 그쪽에 나중에 안티오이디푸스나 그 기계 개념, 들레즈 갓다리 기계 개념을 천해공에도 아마 기계 개념이 나올 텐데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그 자본의 그 파트도 같이 읽어보세요. 마르크스가 기계에서 갖는 생각이 되게 독특해요. 아까 클린룸 얘기하셨을 네, 때, 네. 사실, 철학자가 해야 할 일이 개념을 생성하는 일이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요즘은 그 철학자의 자리가 없고, 자본가에 의해서 개념이 생성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자본가, 그 클린룸이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인간을 배제하고 인간을 위한 클린룸이 아니고 그 사물을 위한 그 클린룸이라는 그 단어를 적용할 때 우리가 그걸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을 사용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게 이 시간에 좀 충격이었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제가 비슷한 생각이 언제 들었냐면 지난번에 희정 작가님 있어요. 그 노동자들 인터뷰 많이 하시고 이렇게 르포 많이 쓰시고요. 저도 몇 번 인용을 했는데 이번에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인가 아까 이제 제가 잠깐 클린룸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거기는 이제 그 2세들 에게 유전됐던 거기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2세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화가 안 된 거예요. 그동안. 그걸 문제로 왜 포착이 안 됐을까? 이거 아까 클린룸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나 그들이 느꼈거나 거기에 붙은 활동가들 몇이 겨우 문제 제기를 하고.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개념이라고 했지만 개념이라는 게 그냥 뭐 듣도 보다 뭐 외계에서 무슨 뭐 하나 끌어오는 게 아니라 현실의 어떤 걸 문제화할 때 이제 필요한 것이 개념인데 왜 우리 사회 철학에서는 그 고답적인 서양 철학자들의 어떤 개념들을 해설하고 설명하고 너희 이거 알아 하고 그거에서 논문을 수만 편 쓰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념들을 만들어내지를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너무 당연한 것이 철학의 장소를 찾고
아카데미나 서재에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공장에서 철학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당연히 제기가 안 되고 길거리에서 뭔가를 철학하는 사람이 있거나 뭐 어떤 장에서 그래야 거기서 개념들이 막 탄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걸 문제화할 수 없는 개념들만 잔뜩 갖고 있고 정작 문제화하고 싶은 영역에는 개념이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